이번 영상에서는 숨은 화자와 시 속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봅니다. 시적 화자와 일반적 유형, 시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 일상 속의 나와 구체적 경험 속의 나, 가면의 화자와 어조,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 숨은 화자와 시 속의 역할, 숨은 화자와 감각적 인식, 화자와 지각의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늘 내용을 생각합니다. 복습합니다. 화자의 존재를 구체화시켜주는, 화자의 존재를 구체화시켜준다고요. 구체화시켜주는 개별화된 국면이 있어야 한다. 그 시 속에만 존재하는 바로 그 개별화된 국면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화자의 존재가 구체화돼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개별화된 국면이 없으면 화자의 이야기가 피상적이고 모호해진다라고 합니다. 네. 개별화된 국면, 이걸 항상 생각해요. 개별화된 국면. 네, 그게 없으면 시적 내용도 모호해지겠죠. 피상적이고. 개별화된 국면이 있다, 이 말은 관찰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관찰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인만이 어떤 사실이 있겠죠. 작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적 삶의 구체성이 시 속에 표현되어야 한다. 개별적 삶의 구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별화된 국면이죠. 화자가 사실적이지 않으면 시도 사실적이지 못한다. 이 앞에 것들이 잘 드러나야 바로 사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된 사물의 관념을 화자로 선택했을 때, 의인화된 사물이나 관념,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처럼 화자로 선택했을 때, 의인화된 사물이나 관념이 할 수 없는 상상과 행동을 하면 화자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진다. 의인화된 사물이나 관념을 화자로 선택하면 시인이 쓰다가 자꾸 헷갈리다 보면은 이렇게 마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그 의인화된 사물이나 관념이 할 수 없는 상상이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 화자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어서 읽는 사람이 시가 좀 피상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할 거 봅니다. 숨은 화자와 시 속의 역할입니다. 시인이 숨은 화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네, 이 시인이 숨은 화자를 왜 선택할까요? 시인이 숨은 화자를 선택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식 과정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인식 과정하고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인식 과정이 뭐겠죠? 바깥 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어야겠죠. 바로 그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 어떤 바깥 세계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의식이 있다 또는 의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만진다든가 어떤 냄새가 난다든가 앞에 무엇이 보인다든가 감각의 자극이 생기죠.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어떤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이 있다,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감각이 없으면 누가 만져도 모르죠. 네, 그렇게
바깥 세계의 감각을,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예, 이게 딱 좋네요.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감각이라고 해요. 네, 반응. 근데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식, 감각, 지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해요. 그 처리하는 과정을 감지라고 합니다. 감지. 또 지금까지의 감지, 의식, 감각, 지각, 감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정보를, 지금까지는 감각적이었잖아요. 이성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감지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면, 그죠? 이제 합리적, 이성적, 어떤 한마디로 멘탈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네, 인지까지 했으면 이제 이 전 과정이 끝나서 인지는 뭐예요? 이것도 정보를 처리하는 데까지요. 정보가 처리됐으면 그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인식 과정이라고 해요. 네. 이제 이 말을 이번 단락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봤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서 시적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적 형태는, 네, 구조적 형태, 시적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적 형태가 뭔가? 아래 시의 묘사 방식은 뭔가? 묘사의 방식이 뭔가? 그렇죠? 아래 시에서 숨은 화자의 시적 자아가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가? 네, 화자가 숨은 화자인가 봐요. 그런데 숨은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시적 자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숨은 화자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네, 시 보겠습니다. 여름, 전봉건, 해가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강 기슭에는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밭에는 여자의 팬티가 있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짓눌린 강이 흰 거품을 물고 크게 잘게 흔들리는 뒤틀리는 웬 몸뚱어리에 지푸른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황새 긴 모가지가 그 땀방울을 하나를 물고 구름 해 지나더니 하늘 아득히 곤두박혔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딱 봐도 어떤 경치를 지금 노래하고 있죠. 이런 시를 뭐라 그래요? 네, 서경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시적 내용은 서경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경적 사실인데, 뭐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쓴다는 것은 시인의 감정 표현이죠. 경어체는 어느 정도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감정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경어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 경어체를 쓴 것을 제외하면은 대단히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시인의 주관적 인식이 거의 다 배제되어 있죠. 어떤 그 숨은 의미가 따로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의 뜻이라면 이 시가 써진 말 그대로의 어떤 의미 전달, 그죠? 그러니까 서경적이니까 풍경의 전달이겠죠. 그런 전달이라면 그런 것들을 축어적이라고 합니다. 축어적 묘사,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축어적으로 이럴 때는 영어로 literally라고 하죠. 말 그대로.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라고 합니다. literally. 네, 이렇게 표현, 축어적으로 이렇게 말해. literally. 네. 뭐가 잘못됐죠?
literally 이렇게 쓰나 봐요. 제가 아니 세상에 이거를 스펠을 그러네요. 이 영어 유튜브라는 영어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네. 이거 literally 하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근데 이제 한국어로 표현할 때 주로 이제 축어적으로라고 하죠. 축어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묘사를 축어적 묘사라고 합니다. 쫓을 축자를 쓰고 말씀 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말을 쫓아서 이렇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묘사는 축어적 묘사라고 할 수 있죠. 축어적 묘사인데, 여기서 이제 시적 자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햇살이 드는 강 이랬으면은 축어적 묘사인데, 이렇게 시인이 살짝 드러나고 있죠. 뜨거운 햇살이 뜨겁다라고 느끼는 건 시인이겠죠. 화자죠, 화자. 그리고 짓눌린 이런 것도 화자의 주관적 묘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떤 그 땀방울 하나를 이 땀방울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자의 생각이겠죠. 화자의 생각이고, 그냥 이렇게 곤두박혔다 이런 어떤 감정이 깃든 표현들, 이런 것들은 숨은 화자의 표현입니다. 바로 숨은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적 인식이라고 하죠. 이게 뜨겁다라고 인식한다든가 짓눌린다라고 인식하는 것, 다 이렇게 곤두박혔다, 뭐 땀방울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감각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감각적 인식들이 숨은 화자의 경우 바로 그 화자의 어떤 의도를 드러낸다, 또는 뭐 시적 자아를 드러낸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시가 어떤 그와 같은 어떤 감각적 인식이죠. 사실은 감각적으로 인식한 거잖아요, 이 시 전체가. 그런데 그러한 감각적 인식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객관화해서 객관화했다, 이 말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표현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네, 서경시가 다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정리합니다. 아래 시에서 시적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적 형태는 이라고 했는데, 바로 서경적이죠. 경치를 이렇게 서술하는 거니까 서경적 구조고, 바로 서경적 구조로 서경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묘사 방식은 씁니다라는 경어체를 제외하면 추고적 묘사라고 합니다. 네, 감각적 인식을 객관하기 위해서 추고적 묘사를 사용한다. 감각적 인식을 왜 객관화해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객관화하는 겁니다. 주관적 인식이 들어가면 어떤 실제성이 떨어지죠. 실제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감각적 인식을 객관화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추거적 묘사를 한다. 자꾸 숨은 뜻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서 추거적 묘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래 시에서 숨은 화자의 시적 자가 들어있는 부분은 하고 물었는데, 네, 아까 그런 부분, 이렇게 뜨거운 햇살, 땀을 흘리고 땀방울 하나 물고 곤두박혔습니다, 이런 표현들, 바로 화자의 감각적 인식을, 화자의 감각적 인식, 그러니까 화자의 감각이죠. 그러니까 뜨겁다, 땀을 흘린다, 땀방울 하나 물고, 이거는 화자의 인식이잖아요. 이게 화자의 인식이니까 바로
화자의 감각적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숨은 화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감정이 있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아래 시에서 시적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적 형태는 시적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적 형태를 어떤 구조로서 제시하는가? 아래 시에서 숨은 화자를 사용한 이유는 숨은 화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자꾸 배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뭘 배제할까요? 자꾸 뭔가를 배제하려고요. 그걸 왜 배제를 해요? 실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배제합니다. 뭘 배제할까요? 한번 볼까요? 신경님 시인 잘 아시죠? 농무로 유명하죠. 이렇게 산 1번지 해가 지기 전에 산 1번째는 바람이 찾아온다. 집집마다 지붕으로 덮은 루핑을 날리고 문을 바른 신문지를 찍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굴에 돌모래를 꼈는다. 해가 지면 산 1번지에는 청솔가지 타는 연기가 깔린다.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내들은 서로를 속이고 목을 조르고 마침내는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데 정거장을 향해 비탈길을 굴러가는 가난이 실어진 아낙네의 치맛자락에는 연기가 불어 흐늘댄다. 연기가 불어 흐늘댄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 1번째는 통곡이 온다. 모두 함께 죽어버리자고 보고화를 구해온 어버이는 술에 취해 놓치고 애비 없는 아기를 벤 처녀는 산벼랑을 찾아가 몸을 던졌다. 그리하여 산 1번째 밤이 오면 뱀이뻘 거쳐 온 강바람은 뒷산에 부딪혀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 되어 쏟아진다. 뒷산에와 부딪혀서 모든 사람의 울음이 되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시 내용이 비교적 좀 이렇게 단해한 문장은 없죠. 비교적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하나로 싹 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겹쳐 있기는 하지만 좀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사연, 한마디로 사연이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 사연,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서사라고 하죠. 서사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적 구조로 서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시인은 여기서 인식한 게 뭐죠? 시인이 인식한 것은 어떤 사연을 인식한 거잖아요. 이야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게 없는 이야기 꾸며낸 게 아니고 실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식한 거예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내들은 서로를 속이고 목을 조르고 마침내는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데 참 참혹한 삶을 살죠. 정거장을 향해 비탈길을 굴러가는 가난이 실어진 아낙네의 치맛자락에 연기가 불어 흐늘댄다. 또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그죠? 죽어버리자고 보고화를 구해온 어버이는 술에 취해 뉘우치고 또 애비 없는 아기를 벤 처녀는 산벼랑을 찾아가 몸을 던진다. 이런 실제 사건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런 내용을 사실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적 인식의 내용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사실적 인식.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왜 객관화해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객관화하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산 1번째는 바람이 찾아온다. 예, 바람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어떤 그 도시 빈민들의 시련이 찾아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화자는 숨은 화자죠. 숨은 화자인데 왜 숨은 화자를 써요? 뭔가를 찾고 어쩐다고 그랬어요? 배제하려고 숨은 화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숨은 화자를 쓴 이유는 어떤 작가의 의식과 판단? 한마디로 작가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주관적 인식이겠죠, 사실은. 인식을 할 때는 주관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죠. 불가능하죠. 인식을 하는데 그 의식과 판단, 그러니까 작가의 의식과 판단은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판단까지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작가의 주관적 인식을 감춰야 돼요. 뒤로. 만약에 작가의 주관적 인식을 내세우면은 이게 객관화되지가 않죠. 사실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작가의 주관적 인식은 뒤로 감추고 또 있거나 있음직한 정황들을 이야기식으로, 다시 말해서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실제성도 있고 또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숨은 화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거나 있음직한 정황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사실적 정황이라는 거죠. 네. 다음 그다음 정리합니다. 네. 아래 위의 시에서 시적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적 형태는 이라고 하는데, 네. 뭐예요? 네, 어떤 그 사연들을,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서사적 구조라고 하는 거고요. 서사적 구조를 씀으로써 시적 국면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객관화한다. 이 사실적 인식은 주관적이죠. 사실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인식 자체는 주관적이잖아요. 그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적 인식을 객관화하고 있대요. 네. 아래 위의 시에서 숨은 화자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네, 뭔가를 자꾸 배제를 해요. 시적 국면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인식을 감추고, 네, 바로 뭐예요? 작자의 주관적 인식을 배제하는 거죠. 객관화된 사실들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장감, 네, 실제성, 사실적 표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 시 봅니다. 아래 시에서 시적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적 형태는 아래 시와 같은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뭔가? 네, 아주 짧습니다. 벽. 황제유 시인이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벽 1번.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자 일제 자진 신고 기간. 네,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 무슨 시가 이래요, 이렇게. 그죠? 시가 참 희한해요. 갑자기 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굴까요? 화가 이름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는 생활용품이잖아요, 이렇게. 저 생활용품이죠. 화장실에 변기가 있으면 생활용품인데, 변을 보는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런데, 미술의 전시장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하나의 미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식으로 뭐 타버린 바이올린 같은 것도 이렇게 탁 태워진 건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시 공간에다 갖다 놓고 미술품이다라고요. 이것은 타버린 바이올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 속에 있는 것을 예술적 공간에 옮겨놓음으로써 어떤 예술로 전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즉물성이라고 해요. 즉물성. 여기 즉물적 표현 이렇게 제가 써놨죠. 네, 즉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에다가 예술의 대상에다가 관념이나 추상적 생각, 그러니까 관념, 뭐 또 추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관념적 사고,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 사물에 그대로 비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질들을 네, 바로 즉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즉물적 예술, 관념적 예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컨셉추얼이니까 개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관념을 옮기는 거죠. 제가 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방식의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벽보에 붙어 있는 벽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글씨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옮기듯이 이렇게 시에다 옮겨놨습니다. 시적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생활용품인 화장실에 있는 변기는 생활용품인데 화장실에서 예술적 공간에다 딱 옮겨 놓으니까 그것이 예술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벽보에 그냥 노티스인데 뭐라 그러죠? 그걸 공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고문 포스팅 해 놓은 건데 그대로 글씨로 시적 공간에 옮겨 놓은 거죠. 변기를 예술적 공간에 옮겨 놓듯이 벽보를 시적 공간에다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쓰냐는 거죠. 위의 시에서 시적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적 형태가 뭔가, 이걸 바로 즉물적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즉물적, 실제 사물, 거기에 어떤 생각을 붙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사물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기가 예술적 공간에 가 있으니까 이제는 예술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관념이나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 사물에 비추어서 해석하기 위함이다. 네, 봐요. 이렇게 관념이나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 사물에 비추어서 바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딱 봐도 뭔가 좀 갈등과 부조리 또는 뭐 비판, 뭐 이런 저항, 이런 의식이 보이죠. 위의 시와 같은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뭔가? 시적 대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그죠? 여기서는 벽보고, 시적 대상의 벽보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을 재해석하라고 독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고 있죠. 네. 변기를 화장실에서 예술적 공간에 옮겨놓은 것은 관객에게 맡기듯이, 해석을 관객에게 맡기듯이 이렇게 벽보를 시적 공간에 넘겨놓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독자들 한번 알아서 해석해 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이건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왜 이것이 이거일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자 일제 자진 신고 기간, 이렇게 그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의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될 도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그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어떤 좀 그 저항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래 시에서 숨은 화자를 선택한 이유는, 또 숨은 화자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있어요. 비슷해요. 절망, 김수영.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가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망. 여기는 여러 가지 관념들이 좀 의인화되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절망이라는 특정 관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고 있죠. 해석적 제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에서는 절망에 대해서 어떤 화자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죠. 네, 인식이 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풍경이니 곰팡이니 여름이니 속도니 졸렬은 조금 바꾸고요. 이런 것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졸렬과 수치, 이걸 갖다 좀 이렇게 그냥 독재자라고 해볼까요? 나쁜 사람, 독재자라고 하면 또 정치적 느낌이 나니까, 나쁜 사회에서 나쁜 권력자들, 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풍경은 사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곰팡, 여름, 속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니까 반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졸렬과 수치, 이 사회적 나쁜 권력층들, 이들도 사람이 아니니까 반성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건 비극이죠. 절망. 이러한 사태 때문에 절망하는 건 누구예요? 민중이죠. 민중들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민중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절망은 패배주의죠. 패배주의. 그 패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민중이 절망한다는 것, 네, 바로 그런 참혹한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반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졸렬과 수치, 사람이 아닌 것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절망에 빠져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중이죠. 그런 사람이 반성 없이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아래 시에서 숨은 화자를 선택한 이유, 위의 시에서 숨은 화자를 왜 선택해요? 이런 시를 쓸 때는 뭔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무리를 비판할 때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감상에 빠지거나 지나친 분노에 빠지거나
지나친 절망에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렇게 숨은 화자를 써서 자 봐요. 특정 사실이나 관념, 여기서는 절망이겠죠. 관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을 때는 화자는 작품 뒤에 숨는다. 바로 숨은 화자를 쓴다라는 거죠. 화자는 작품 뒤에 숨는다. 작자가 자기 의사보다 더 드러내고 싶은 사실이나 관념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을 배제하고 사실을 배제하고 자기가 시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작자의 또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배제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숨은 화자와 감각적 인식이네요. 네, 지금까지 숨은 화자와 시 속의 역할, 시 속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숨은 화자를 쓰고 그 숨은 화자가 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설명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